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0분 동안 면담을 했지만 김 여사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정부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가 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한 대표 측은 악화한 민심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을 요구했다고만 발표해 빈손 회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임 지도부 만찬회동 뒤 약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넥타이 없는 편안한 차림으로 참모진과 함께 대통령실 정원을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경찰 영웅이라는 게 몇십 년이 지나도 잊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거지. 그래서 오늘 네 분을 이제 현양을 하는데. 이어 실내로 이동해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80분 동안 비공개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한 대표가 요구하던 독대는 결국 성사되지 않았고 지난 7월 30일 이후 약 80여일 만에 3인 회동이 열린 겁니다. 면담 시작 전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좋아하는 무설탕 콜라를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면담에서 우리 한동훈 대표라고 부르는 등 한 대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공개 면담 뒤 브리핑에 나선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한 대표가 공개 요구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른바 3대 이슈 해결에 더해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이슈 해소와 관련해 앞서 밝힌 세 가지 방안, 즉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 활동 중단, 의혹 사항들 설명 및 해소,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의 진행 필요성. 반면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에 대한 서면 브리핑 등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화 주제와 관련해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었고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정이 하나 되자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힌 게 전부였습니다. 이를 두고 여권 안팎에선 윤 대통령과의 면담 당일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수락한 데 대한 불편한 기류가 반영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번 면담은 한 대표가 일방적인 요구를 한 데 그쳤다는 점에서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냉랭해진 당정 관계를 해소할 돌파구 역시 더욱 어려워졌다는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대통령 면담 뒤 한동훈 대표 측은 앞서 밝혔던 요구사항들을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의 수용 여부를 포함한 결과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최소한 대통령실에 하고자 한 말은 전했다는 건데 그러나 친한계에선 대통령실이 변화 의지가 없다는 점만 확인했다며 불쾌한 내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의 3대 요구를 공개 제안한 뒤 한동훈 대표는 측근들에게 거듭 이대로는 안 된다. 대통령과 면담에서 다 말씀드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습니다.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애초 한 대표가 직접 회동 결과를 브리핑할 거란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80분 동안의 만남을 마친 뒤 한 대표는 즉각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신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앞서 밝혔던 세 가지 쇄신 방안과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 진행, 여야의정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대통령께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개혁 과제를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부담되는 이슈들은 털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개혁의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취재진이 대통령 반응을 묻자 대신 전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공개적 언급을 삼갔습니다. 하지만 회동 뒤 친한계에선 실망스럽다는 얘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대표의 요구에 기대했던 답변들은 하나도 없었다며 대통령실이 아무런 개선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만 확인한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권 내에선 한 대표가 공개 요구로 이미 쇄신의 시동을 건 만큼 이른바 여당 내 야당 전략으로 당정 관계 재설정에 나설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대로 대통령실이 특별한 반응이 없다면 당정 관계는 악화일로에 놓일 거란 관측도 적잖습니다. 야당은 회담 이후 즉각 입장을 내고 김 여사 문제에서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한 불통 면담이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 여사를 고리로 한 야당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 면담이 당정 관계의 중대 기로가 될 거란 게 여권 내 중론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 이후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이 절망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받아낸 성과는 전혀 없고 이번 만남에 쏠렸던 국민의 마지막 기대는 차갑게 외면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떤 심판이 닥쳐오는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라며 한 대표에게 이제 남은 판단은 윤 대통령과 공멸할 건지 선택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두 번째 여야 대표 회담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 직전 회담이 예고되면서 두 대표가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당일 2차 여야 대표회담에 운을 뗀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한 대표에게 대통령을 잘 설득하길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또 한 번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님 면담 잘 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기를 기대합니다. 한 대표도 곧장 민생 정치를 위해 이 대표의 제안에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고 화답했습니다. 최근 실무진도 모르는 양측 대표의 직접 교감이 있었다는 설명인데 반환점을 돈 국정감사 이후 회담 준비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두 대표가 2차 회담을 화두에 올린 시점과 맞물려 국정기조 전환이란 큰 틀의 목표 아래 뜻을 함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공교롭게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선 한 대표의 핵심 측근이자 여당 최고위원인 장동혁 의원을 두고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장 의원이 4월 총선을 앞두고 3천만 원 재산 신고 5차로 재판에 넘겨진 걸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스스로 회피하겠다고 발언하자 국감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회피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신상 발언을 마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의 고무줄 처분, 기준 없는 기소가 문제라며 장 의원을 감싸고 나선 겁니다. 실무적 사고일 텐데 이것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맞다라는 것이 이건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달 이어지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부각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많지만 최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고려해보면 그래도 생경한 모습이란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원내를 중심으론 서로를 향한 날선 공세는 여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사법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조용히 판결을 기다렸다 승복하는 것이 김건희 부부냐 나라와 국민이냐 국민의 힘과 한동훈 대표께서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선 한동훈, 이재명 대표. 하지만 대통령실과 차별화 행보를 이어가는 한 대표와 국정운영기조 변화를 촉구하는 이 대표로선 때론 전략적으로 손을 맞잡는 모양새를 연출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가 국회에 출석해 2년 전 김 전 의원의 재보궐선거 공천은 김건희 여사가 준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당사자인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에게 들은 전원을 근거로 관련 녹취까지 공개했는데 야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여당은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경 씨는 지난 2022년 6월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선거 공천은 명태균 씨가 받아온 거라고 증언했습니다. 대선 직전까지 미공표 조사를 포함해 81차례에 걸쳐 윤석열 당시 후보 측을 위한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였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돈을 챙겨줄라 한 데서 내역서를 이제 보냈는데 돈을 받아오겠다 하고 가셨는데 돈을 안 받아왔고 그 결과 이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오셨습니다. 의혹을 전면 부인해온 김 전 의원의 육성도 공개됐습니다. 명 씨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돕느라 돈을 많이 썼고
그 덕에 자신이 국회의원이 된 걸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명태균이의 덕을 봤잖아. 덕을 다 봐갖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도의적인 이제 책임을 지고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야. 명 씨 역시 강 씨와의 통화에서 직접 김 여사를 거론했는데 국회의원 누가 주나?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 강 씨는 이런 배경 때문에 김 전 의원이 당선 이후 매달 세비 절반을 명 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가 김 여사와 영적인 대화를 많이 한다며 친분을 과시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 이제 예지력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술 능력은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국 전언에 불과한 주장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석상에서 일방적으로 퍼뜨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좀 이상한 점이 명태균이 공이 크고 정권 창출에 어느 정도 상당한 공이 있다 그러면은 연봉이 수억 원 단위인 공공직위도 많거든요. 근데 세비 중에 절반하면 500만 원 정도잖아요. 강 씨 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피의자란 점을 부각하며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최근에 강혜경 증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말들을 언론 통해서 한 것 같아요.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반면 야당은 명 씨를 고리로 제2의 국정농단 의혹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강 씨는 명 씨와 거래한 정치인이 25명에 달하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녹취도 많다며 여전히 추가 폭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녹취록이 공개되자 김 전 의원이 돈을 갚지 않아 겁을 주기 위해 한 발언이라고 밝혔습니다. 명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 전 의원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의 이 같은 주장을 두고 자신이 공천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며 그렇다면 왜 공천 문제로 김 전 의원과 칠불사를 갖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 돈은 자신이 강혜경 씨에게 준 6천만 원으로 강 씨가 김 전 의원에게 그 돈을 줬는데 김 전 의원이 갚지 않아 당시 금전적으로 매우 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명태균 씨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필요하면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충분히 지원하고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질의에 창원지검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심 총장은 창원지검의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박균택 의원 질의에 인원을 보강했다면서 필요하면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국정감사 동행명령 집행이 불발됐습니다.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대통령 관저를 찾았지만 김 여사에게 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 모녀가 사유서 없이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영부인 모녀를 망신 주려는 의도 말고는 실효성 없는 조처라고 반발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다수결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군을 파병했다는 보도에 대해 러시아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러시아의 주권적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현지 시간 21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러시아군 파병과 관련해 서로 모순되는 정보들이 많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북한군의 작전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특별 군사작전 수행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질문해야 한다며 사실 확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초치된 주한 러시아 대사가 북러 간 협력은 국제법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SNS를 통해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가 우리 외교부에 초치돼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러 협력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은 국제법 틀 내에서 이뤄지고 있고 한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의혹과 관련해 러시아의 심한 절박함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외교안보 담당 대변인은 현지 시간 21일 브리핑에서 북한은 다수의 유엔 제재를 받는 왕따 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북한에서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한다는 보도가 확인되면 한 단계 다른 차원의 긴장 고조이자 국제 규범과 법을 무시하는 북러 간 협력 심화를 의미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무기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후 살상 무기 지원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지원이 확정되면 155mm 포탄부터 지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정부는 의료기기와 긴급의약품, 발전기, 전투식량 등 비살상 물자만 지원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속해서 살상무기 지원을 요청해왔지만 원칙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저희 국방부의 기존 입장이 현재까지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조가 변화된 건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조약을 체결한 직후였습니다.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한국이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무기 지원에 법적 제약은 없다고 대응했습니다.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파병까지 감행하자 정부도 살상 무기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ICBM과 핵 잠수함 기술 이전 등 북한의 파병에 따른 대가가 한반도 안보 위협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또 국방부와 함께 논의해서 필요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강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이 확정되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155mm 포탄과 함께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가 요청했던 항공기 요격용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 등이 품목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북한군 파병에 엄중 항의한 뒤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두 개의 전쟁으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물밑에선 휴전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을 2주 앞두고 중동 문제에 발목이 잡힌 바이든 행정부는 휴전을 압박하기 위해 대통령 특사에 이어 블링컨 국무장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유튜권 기자입니다. 레바논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의 특사는 단번에 전쟁을 종식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 국경에 완충지대를 설치한 기존 유엔 결의안의 보완을 거론했습니다. 1701 was successful at ending the war in 2006. But we must be honest that no one did anything to implement it. 하지만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만족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직접 감시하기 위해 레바논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작전을 펼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유엔 결의안을 무력화시키는 요구여서 국제사회가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가자 지구 휴전 협상을 위한 물밑 논의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마스의 지도자 시나르의 사망 이후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비밀리에 다시 접촉했지만 이스라엘군 주둔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휴전을 압박하기 위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다시 중동 순방에 나서기로 했지만 여전히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Secretary Blinken will discuss the importance of bringing the war in Gaza to an end, securing the release of all hostages and alleviating the suffering of the Palestinian people. 이스라엘 언론에선 이란에 대한 보복을 마무리할 때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이란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헤즈볼라 자금 운반 부대의 책임자를 겨냥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또 하루 전 베이루트 공습 과정에서 수천만 달러의 현금과 금을 보유한 지하금고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으로 광범위한 민간 재산이 파괴되고 주민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규탄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자동차가 유도 미사일 공격을 받아 폭발했다고 시리아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최소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폭발의 충격으로 인근 호텔 건물도 파손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리아 군 당국은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월 마제흐 지역에 있는 이란 영사부 건물을 공습해 이란 혁명 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하는 등 이 일대를 반복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주민 가운데 올해 서울의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들인 구매자는 성남시 분당구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당 거주자 1,220명이 서울의 주택을 사들였고 남양주시, 고양시 덕양구, 하남시, 화성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가맹점 점주의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에 가서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있어 대금을 사실상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법 위반이 있는 부분을 검토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해외 직접 구매를 이용한 불법 수입품이 늘어나는 가운데 관세청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관군제 기간에 맞춰 오는 29일부터 5주 동안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배달앱 1위 배달앱민족이 지나친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는 질의에 업계 2위 쿠팡이츠 탓만 질타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오비 맥주가 취급하는 10개 종류 수입 맥주 가격이 평균 8% 오를 예정입니다. 500ml 기준 버드와이저와 호가든, 스텔라의 가격이 4,500원에서 4,900원으로 400원 오릅니다. 인천국제공항사는 국제선 기준 올해 3분기 인천공항 여객 실적이 1,815만 명으로 개항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정년은 평균 65.7세로 나타났습니다. 사내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시행했던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 소프트웨어 업체 레드코리아의 지위남용과 끼워 팔기 등 불공정 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자영업자를 상대로 군인을 사칭한 주문 사기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에 제보된 사건 모두 똑같은 군인 신분증이나 가짜 군부대 공문을 활용했는데 군 당국도 대응책 검토에 나섰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강원도 정선에 있는 정육점에 박모 중사라는 남성이 전화를 걸어 군부대 회식용이라며 돼지고기 170만 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저희가 군의용으로 돼지고기 삼겹살이랑 목살 조금 대량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구분양명들 한 100명 정도가 먹을 양이 돼야 되거든요. 얼굴 사진이 담긴 공무원증과 군부대 물품 공급 확약서도 보내왔는데 서류엔 육군 여단장 직인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가지러 오기로 한 날 남성은 와인을 대신 주문해달라며 업체 명함을 보냈습니다. 군부대인 거 알고 갈 처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사장님 고기랑 와인에 대한 그 금액이랑 결제를 저희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을 믿은 정육점에서 소개받은 업체에 와인값 500만 원을 송금했는데 이후 박중사라는 남성과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의심이 들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결제를 했어요. 팔아야 되니까 고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알겠다고 하고 6시까지 기다렸더니만 이 사람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 뒤
경기도 평택에서 박모 중사라는 남성이 또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공무원증을 보여주면서 군부대 보수 공사용 페인트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보급관 중사 겁니다. 도대 관사 외벽 보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외벽 수성 페인트 재고가 좀 있으신가 해서 나드렸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페인트와 함께 비용을 치르겠다며 전투 식량 790만 원어치를 대신 주문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사기를 의심한 업주가 추궁하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주문을 받은 업주는 이렇게 흰색 페인트와 롤러를 미리 주문해뒀지만 물건을 찾아가겠다는 박 중사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울산에 있는 꽃집에는 김모중이라는 남성이 전화해 진급 축하용 난을 주문하며 와인을 대신 주문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앞서 박모 중사를 사칭한 남성이 활용한 것과 문서 번호 등이 똑같은 군부대 물품 공급 확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자영업자를 상대로 군인 사칭 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동일범 소행 여부 등 조사에 나선 가운데 육군 관계자는 사건에 사용된 공문은 실제 군부대 것이 아니라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37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41.27도, 동경 129.2도며 지진 발생 깊이는 18km입니다. 길주는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지역인데 기상청은 이번 지진을 자연 지진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북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에서 추진 중인 조단위 개발 사업이 재정난으로 파행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 YTN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현재로는 돈을 빌려준 대주단과 시행사의 협상 결과가 가장 중요한데 관련 행정기관의 추진 기조도 사업 성패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주 옛 대한방직 공장부지 개발 사업은 지역 정치권에서도 해묵은 이슈입니다. 김건영 전북자치도지사는 2년 전 지방선거 후보 시절 행정협력을 약속했고 우범기 전주시장은 당선된 뒤 시행사 자광 대표를 집무실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전주시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고요. 그 문제를 시장이 회장님 직접 뵙고 공식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기류 속에도 영 속도를 내지 못하던 사업이 불확실성마저 노출한 국면에서 관련 자치단체의 대응 방향도 관심입니다. 당장 키를 쥔 건 광역단체 전북자치도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전북도시계획위원회는 옛 대한방직 부지의 절반가량을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시행사인 자광에 보증을 서주었던 시공사의 투자가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도시계획의 심의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변경안이 통과되면 공은 기초단체, 전주시로 넘어갑니다. 개발 예정지와 맞닿은 주변 아파트 단지들은 용적률 300%인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전주시는 자광이 아파트 건설을 계획한 곳을 용적률 500%인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변 토지와 형평성도 맞지 않고요. 도시계획의 적절성 측면에서 경관이라든지 스카이라인 그리고 밀도 측면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비판과 우려 속에 시행사 자광 측은 사업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만간에는 이 안정화 계획이 정립이 돼서 사업 추진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주 노른자위 땅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이 끝내 좌초할지 우여곡절 끝에 순풍을 만날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휴일 아침 인천 왕길동에 있는 산업용 기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36곳이 타면서 업주와 직원들은 앞날이 막막합니다. 합동 감식을 통해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공장에서도 불이 나면서 직원 1명이 다쳤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공장 단지는 재난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새까맣게 탄 차들은 하얀 잿더미에 뒤덮였고 평소였다면 분주하게 가동됐을 기계들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휴일 아침부터 11시간 동안 이어진 불로 공장 36곳, 건물 70여 개 동이 탔습니다.
건물은 물론 안에 있던 자재들까지 모두 불에 타 이제 철골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일터를 잃은 사람들은 눈앞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업체들은 눈앞의 재산 피해는 물론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불어날 손해까지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알루미늄 자재를 가공을 해갖고 건설 현장에 가서 시공을 하는 거거든요. 준공 일자가 있는데 납기를 못 맞추다 보니까 지체보상금 물상환까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일터가 갑자기 없어진 거니까 그게 제일 당황스럽고, 일단 여기를 치우고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막막한 거죠. 일단 생계가 달린 건데 일터가 사라진 거니까.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합동감식을 벌이고 전기적 요인 등 화재 원인 파악에 나선 가운데 인천 서구청과 행정안전부도 피해 업체 지원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가방 제조 공장에서도 불이 나 직원 1명이 팔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인천에서 대규모 화재가 난 지 하루 만에 또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피해가 더 커지는 건 아닌지 우려됐습니다. 지금 주변이 여기가 산이라서 아마 이걸 초동에 진압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좀 불이 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은 주변 빌라 등 다른 건물로 번지지 않았지만 가을철 건조한 날씨 속에 대형 화재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오늘 전국으로 가을비가 확대하는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100mm가 넘는 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을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비가 그치는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찬바람이 강해진 아침 출근길. 움츠린 시민들의 손에는 찬 음료 대신 따뜻한 음료가 들렸고 두꺼운 겉옷과 목도리, 털모자, 장갑까지 등장했습니다. 거리 풍경만 보면 가을이 아닌 초겨울 수준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9.7도. 예년 이맘때 수준이지만 15도 안팎에 머물렀던 지난주 아침에 비하면 5도 이상 낮은 기온입니다. 그 밖에 파주 6도, 철원 4.1도, 대전 8.5도, 전주 9도 등 내륙 대부분 10도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주말 사이 첫눈이 내린 강원도 설악산은 영하 0.2도, 체감온도는 영하 8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대기 5km 상공에서는 영하 10도의 찬 공기가 내려앉은 상태에서 지난 주말 사이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까지 밀려 내려오며 지금 최저 기온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비해 기온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아침에 쌀쌀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절의 시기에는 주 초반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며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찬 공기를 동반한 강한 저기압이 내륙을 통과하며 수요일 오전까지 제주도에 최고 120mm, 남해안에 100mm, 내륙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가을비치고는 많은 양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며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도 남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해상에서 저기압이 합류하면서 22일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 바랍니다. 특히 비가 그치는 수요일은 서리가 내리고 밤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는 절기 상강으로 이번보다 더 강한 한기가 남하하며 날씨가 무척 추워질 전망입니다. 서울 낮 기온은 평년보다 4도나 낮은 16도까지 떨어지겠고 목요일 아침 기온은 7도까지 곤두박질해 11월 초 중순에 해당하는 추운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더해지는 산간과 일부 내륙은 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지며 체감으로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수 있어 급변하는 기온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올여름 유난히 무더웠던 탓에 수확에 들어가야 할 농작물들의 고온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배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낙과 현상이 일어나고 덜 익은 상태로 남은 포도는 아예 수확 자체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수원 바닥에 배들이 태풍이라도 맞은 듯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배는 곳곳이 검게 썩어버렸고 노랗게 익어야 할 배는 빨갛게 돼버렸습니다. 올여름 35도루로 또는 폭염 탓에 생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나무가 스스로 배를 떨어뜨리는 자연낙과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간신히 나무에 매달려 있는 배들도 멀쩡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 달린 배를 따봤습니다.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안을 까보면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한 농가에서만 절반에 가까운 배가 피해를 봤는데 즙으로 만들 수도 없을 만큼 상품성도 잃어버렸습니다. 한창 막바지 수확을 해야 하는 시기지만 폭염에 1년 농사를 망쳐버렸습니다. 100박스 까면은 많은 농가는 한 50%, 적은 농가도 한 30% 정도는 피해를 봤다고 보여져요. 계속 이 과수 농사를 져야 되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고 있습니다. 포도밭도 피해를 본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수확을 마쳤어야 할 시기지만 줄기에는 포도가 여전히 덜 익은 상태로 매달려 있습니다. 밤 기온이 17도 안팎까지 떨어져야만 검게 착색되지만 긴 열대야가 이어진 탓에 포도알이 빨갛거나 푸른색을 띤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농가는 아예 수확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색깔이 어느 정도 오다가 날이 어느 정도 선선해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날이 뜨겁고 햇볕이 많이 들어오니까는 얘네들이 그냥 새파랗게 그냥 있는 거예요.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간 감도 무더위 탓에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알이 큰 상급 제품을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무더위를 이겨내고 수확의 계절이 왔지만 뒤늦게 드러나는 폭염 피해에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당시 특검의 조작 수사와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과가 오늘 오전 10시에 나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같은 시각 삼성전자의 기밀을 빼돌려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사장 안모 씨의 재판도 예정됐는데요. 앞서 안 씨는 첫 재판에 나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다투는 재판도 오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항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를 꾸미고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과 MBK 파트너스 연합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측이 자사주 공개 매수를 추진해 자본시장법이나 정관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자사주 공개 매수가 업무상 배임이나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막아달라며 낸 2차 가처분 신청도 기각되자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의 공개 매수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추가 입장문을 내고 영풍과 MBK가 의도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조장한 사실이 명확해졌다면서 명백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 시장 교란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풍과 MBK의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이들의 공개 매수에 5.34%가 참여하는 황당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넘긴 주주들 모두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금감원 진정 등 모든 사법적 절차를 동원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거듭 허용하면서 고려아연 측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다만 내일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가 성공하더라도 영풍 측과의 경영권 분쟁은 장기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나오자 고려아연과 영풍 측은 다시 한번 날을 세웠습니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가 가처분 신청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며 이들의 공개 매수는 원천 무효라고 밝혔고,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라며 본안 소송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베인캐피털과 함께 자사주 공개 매수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고려아연 주가는 한때 공개 매수 가격인 89만 원에 육박했다가 6% 넘게 오른 87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려아연 지분 1.85%를 들고 있는 영풍정밀도 최 회장 측의 공개 매수 마감날 9% 넘게 급등했습니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자사주 공개 매수에 성공하더라도 영풍과의 분쟁은 장기전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지난 14일 공개 매수를 마친 영풍과 MBK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은 38.47%. 최 회장 측이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소각한 뒤 얻을 수 있는 지분은 최대 2.5%로 기존 지분과 합쳐 36.49%입니다. 어느 쪽도 지분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후 장내 매수와 우호 지분 확보를 통한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고려아연 지분 7.83%를 가진 국민연금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가 승부처로 꼽힙니다. 국민연금 자금이 그런 우호적인 M&A를 통한 기업 구조,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아니라 적대적 M&A를 통한 경영권 쟁탈에 쓰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풍과 MBK는 조만간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회 장악을 시도할 전망이어서 양측의 다툼은 주총 표대결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공실률이 늘었던 서울 명동 상권. 점점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상인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여전히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게다가 다른 지역 상권은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공실률이 커지면서 경매 시장에 나오는 상가 매물도 늘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크게 위축됐던 서울 명동 상권. 평일 오전인데도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이에 따른 공실률 회복세를 보여주듯 겉보기엔 임대 문의 현수막도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상인들은 매출이 이전만 못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많이들 입점되어서 상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긴 하셨지만 실제로 고물가 시대다 보니까 유입되는 고객님들에 비해서는 저희가 매출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비슷한 시각 청춘의 상징 신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공실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명동 등 다른 지역보다 높은 18%대를 기록했습니다. 대로변인데도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어 있거나 이렇게 통째로 비어 있는 건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없어요, 사람이. 아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런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게들도 엄청 빈 곳 많으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한데 서울 지역 주요 6대 상권 가운데 명동을 제외하곤 공실률이 모두 두 자릿수이며 특히 가로수길을 포함한 강남권은 더욱 심한 모습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데다 온라인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가 공실률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전국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이에 따라 경매로 나오는 상가 매물은 늘고 있지만 낙찰받으려는 수요가 줄면서 매물도 빠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수도권 상가 낙찰률은 20%에도 못 미쳤고 서울 상가 낙찰률은 15%대로 그보다 더 낮았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그런 상가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임대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임대 수익률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당분간 경매 시장에 나오는 상가 매물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될 곳만 되는 양극화 시대로도 빠르게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10월 22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고려제약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4시쯤 김모 씨 등 의사 3명과 병원 관계자 1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제품 판매 대금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나이를 속이는 청소년에게 선량한 사업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오늘 공포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관계 법령엔 24시간 찜질방과 PC방, 노래방 사업자 등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협조하지 않으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신분증 제시 요구 규정은 오늘부터 곧장 적용되고 행정처분 면제 사항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T-money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실종 어린이나 치매 노인의 위치를 실시간 파악하는 안심 위치 조회 서비스를 오늘부터 선보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만 6살에서 12살까지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치매 노인으로 T-money 카드 앤 페이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한 뒤 안심 위치 조회 서비스를 신청 등록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고 보훈 신분증을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국가 보훈 등록증도 동일하게 인정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10월 21일, 어제는 경찰의 날이었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경찰관들의 공헌에 감사하고 더욱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이런 뜻깊은 날, 현장 경찰관들은 삭발식을 벌였습니다. 어떤 사연이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의 희생 정신을 기리며 이를 본받아 헌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의 의의도 함께 짚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어둡고 위험한 곳을 살피고 범죄와 사고 위험을 한 발 앞서 제거하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현장 경찰관들은 삭발에 나섰습니다. 지난 8월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2시간마다 순찰차를 점검하고 그 이상 정차할 때는 사유를 입력하라고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현장 경찰관들은 경찰의 자존심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일이 앞으로 더 많이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경찰관들은 직을 벌이며 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청원까지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됐지만 지난 11일 국정감사 자리에 선 조 청장은 일부 경찰관들의 주장일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지난 2021년 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과 유족 이름으로 어린이 병원에 기부한 3천억 원이 3년 동안 10,000명 가까운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삼성 위기론 속에 이 전 회장의 사주기 행사는 예년보다 조용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무대에선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꿈을 당당하게 발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기부에 힘입어 새 희망을 품게 된 아이들입니다. 이건희 소아암 희귀질환 극복 사업으로 3년 동안 모두 어린이 9,500여 명이 자신의 병명을 알 수 있게 됐고 3,800명은 치료도 받았습니다. 지원이 굉장히 열악한 우리 소아암과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해서 새로운 치료법 그리고 질병 연구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기부 이후 행사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이 전 리움 미술관장은 어린이들의 말에 미소를 짓고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부진과 스마트폰 매출 하락 등 불어닥친 삼성 위기론 속에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4년 만에 처음 참여하신 건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는 25일 고 이건희 전 회장의 사주기 추모 행사 역시 유족과 사장단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게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른바 신경영 선언 이후 삼성을 글로벌 기업 반열에 올린 아버지 이건희 전 회장의 사주기를 맞아
이재용 회장의 고민도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역대 포스트 시즌 최초로 서스펜디드 경기로 처리됐습니다. 어제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 시작된 경기는 삼성이 1대0으로 앞선 6회 초 굵어진 비 때문에 더는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중단됐고 결국 서스펜디드가 선언됐습니다. 선발 투수 삼성 원태인과 기아 내일의 호투가 이어지며 5회까지 0대0으로 맞선 경기는 삼성 김원곤의 6회 솔로포를 터뜨리며 균형이 깨졌습니다. 중단된 1차전 경기는 오늘 오후 4시부터 6회 상황에서 속개되고 이어서 2차전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다시 가을비 소식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특히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위치한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전남 여수 등지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남 남해안과 영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내일까지 이들 지역에는 최고 80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도 50mm가 넘는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안은 오늘 밤부터, 동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어제보다 높은 기온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3도, 청주 15.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20도, 대구 21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절기 상강인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후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며 반짝 가을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